1980년 시골 수녀 4명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29년 뒤 신부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1980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4명의 수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몰랐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든 기억은 먼지 속에 묻힌 듯했습니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마을의 잊혀진 기억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사진 속 익숙한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무너진 한 사람의 눈빛. 그날부터 닫혀있던 과거의 문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끝까지 보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영혼의 속삭임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진실을 마주해주세요. 푸른 하늘을 뒤덮은 잿빛 구름이 전라북도 전급시의 작은 성당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문신부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의 77번째 생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다. 의사가 말했듯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생일일지도 모른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신부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성당 관리인인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네, 들어오세요. 문 신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김 여사는 약과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문 신부는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미소를 지었다.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겪어온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었다. 좋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김 여사,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신부님. 문 신부는 서랍에서 낡은 달력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다. 다음 주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1980년에 실종된 4명의 수녀님들을 추모하는 미사를 드리고 싶어요. 김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 사건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문 신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잊혀져서는 안 돼요. 특히 지금 제가 그들을 곧 만나게 될 텐데요. 그는 자신의 창백한 손을 바라보았다. 신부님,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지 마세요. 문 신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저는 제 시간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래된 수녀원 예배당을 열어주세요. 제가 직접 청소하고 추모벽을 만들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문 신부는 성당 지하실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손은 항암 치료로 약해졌지만 그의 의지는 강했다. 상자들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현지 선교사들이 세운 수녀원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여기 있구나. 그는 1975-1980이라고 표시된 앨범을 찾아냈다.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며 떨렸다. 각 페이지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갔다. 그가 젊은 신학생이었을 때, 이 작은 마을에 처음 왔을 때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던 그 끔찍한 밤으로 갑자기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한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수녀원 정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4명의 수녀들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 뒤에는 머리를 짧게 자른 고아 소녀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 가장자리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또 다른 수녀가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밀어버린 한 어린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 신부의 손이 사진을 쥐고 떨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그 수녀의 뒷모습을 알아봤다. 그가 화학치료를 받는 전급 정신병원에서 조용히 차를 대접하는 여자였다. 불가능해. 그는 속삭였다. 그 수녀는 살아있었다. 29년 동안 그녀는 살아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가운데 문 신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그리고 그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사흘 후 오래된 수녀원 예배당은 놀랍게 변모했다. 문 신부는 김 여사와 몇몇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공간을 청소하고 오래된 촛대를 광택내고 나무 바닥을 닦았다. 그의 의사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문 신부는 듣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그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벽에는 그가 직접 만든 추모벽이 있었다.
실종된 4명의 수녀들의 사진과 이름이 달려 있었다. 마리아 수녀, 테레사 수녀, 요세피나 수녀, 세실리아 수녀, 그리고 그들 옆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5번째 수녀의 사진이 있었다. 문 신부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그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추모 미사가 시작되기 전 문 신부는 예배당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묵주가 쥐어져 있었고 입술은 기도를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조용히 입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노인들이었다. 그 끔찍한 밤을 기억하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30대 중반의 여성. 그녀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미사가 시작되었다. 문 신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단상으로 걸어갔다. 오늘 우리는 29년 전 이 수녀원에서 사라진 4명의 용감한 수녀님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 중에 그는 정장 입은 여성이 추모벽을 응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충격,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인식이었다.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대로 있었다. 문 신부가 마지막 촛불을 끄려고 할 때 그녀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제 이름은 서민정입니다. 저는 전급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문 신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 판사님. 제 작은 미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이유로 신앙의 장소를 찾아옵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이 추모벽으로 향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 5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등을 돌리고 있는 수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신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에 걸린 십자가를 만졌다. 그것은 부러진 나무 십자가였다. 그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했어요. 문 신부는 갑자기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까운 벤치에 앉았다. 어떻게 아시나요? 민정은 눈물을 닦았다. 제 꿈에서 그녀의 얼굴은 항상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실루엣은, 그리고 그 자세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 소녀는 저예요. 문 신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갑자기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무서웠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그 조용한 수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열쇠였다. 이 작은 마을의 모든 비밀을 연결하는 열쇠. 서 판사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전급 하늘을 가로질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29년 동안 억눌려온 진실의 눈물처럼. 다음 날 아침 먹구름이 전급 하늘을 뒤덮었다. 문 신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피부, 움푹 들어간 눈, 한감 치료로 인해 희박해진 머리카락. 그는 더 이상 젊은 신학생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직 불꽃이 살아있었다. 진실을 향한 불꽃. 신부님, 서 판사님이 도착하셨어요. 김 여사가 문을 두드렸다. 문 신부는 성당 옷을 입고 나왔다. 민정은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식사하셨나요, 서 판사님? 문 신부가 물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잠을 못 잤어요. 그 사진을 본 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신부가 인정했다.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수녀, 그녀는 살아있어요. 민정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어디서요? 전급 정신병원에서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곳이죠. 그녀는 거기서 보조 인력으로 일하고 있어요. 차를 나르고 시트를 갈고 환자들을 돕는 일을요. 그런데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불렀어요. 문 신부가 미소 지었다. 김 여사가 병원까지 우리를 태워다 줄 거예요.
정급 정신병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다. 1960년대에 세워진 이 시설은 시간이 흐르면서 곳곳이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정신건강시설로 기능하고 있었다. 문 신부와 민정이 로비에 들어섰을 때 간호사들은 신부를 알아보고 친절하게 인사했다. 문 신부님, 오늘은 치료날이 아닌데요? 접수처의 간호사가 물었다. 오늘은 다른 용무로 왔어요, 이 간호사님. 문 신부가 설명했다. 최수녀님을 뵙고 싶어서요. 간호사의 미소가 사라졌다. 최수녀님이요? 말씀하시는 게 최 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간호사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신부님. 최 여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29년 동안이나 그래 왔어요. 민정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서민정 판사입니다. 최 여사님에 관한 의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더욱 불안해 보였다. 그건 병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간호사가 떠나자 민정은 문 신부에게 속삭였다. 29년이라고 했어요. 수녀님들이 실종된 바로 그 해에 그녀가 여기 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문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이 아닙니다. 몇 분 후 중년의 남성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박 원장입니다. 최 여사에 관해 문의하셨다고요? 민정이 자신을 소개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녀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 원장은 안경을 조정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영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환자 기밀 보호 문제가 있어서요. 그녀는 환자인가요? 아니면 직원인가요? 민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박 원장은 잠시 멈췄다. 둘 다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1980년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이곳에 왔습니다. 기억 상실과 함께요. 그녀는 치료를 받지만 동시에 간단한 일을 함으로써 요양 과정의 일부로 활동합니다. 29년 동안요? 문 신부가 물었다. 박 원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퇴원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태는 복잡합니다.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박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그녀가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원 뒤편의 정원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서 한 여성이 조용히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60대 초반의 여성. 그녀는 환자복이 아닌 단순한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초의 여사님, 박 원장이 부드럽게 불렀다. 손님이 오셨어요. 여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 신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29년 동안 울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다. 안녕하세요, 최수녀님. 문 신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여자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민정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를 기억하세요? 초의 수녀는 민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인식의 순간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곧 사라졌다. 민정은 목에 걸린 십자가를 꺼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부러진 십자가였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초의 수녀의 눈이 십자가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제발, 민정이 간청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최수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정원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박 원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문 신부가 그를 막았다. 그냥 지켜봅시다. 최수녀는 정원 구석에 있는 작은 돌 벤치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천천히 벤치 밑을 가리켰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벤치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녹슬고 흙으로 덮인 상자. 민정은 상자를 꺼냈다.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가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3개의 인물 그림. 큰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둘. 그리고 그림 밑에는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내 가족.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최수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29년 만에 첫 눈물. 박 원장이 불안해하며 개입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피해자예요.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녀의 의료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요. 영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모든 일이 공개 조사가 될 거예요. 당신은 그걸 원하시나요? 박 원장은 잠시 갈등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따라오세요. 병원 지하 기록 보관소에서 그들은 마침내 최수녀의 파일을 찾았다. 1980년 6월 17일자 입원 기록이었다. 진단명, 종교적 사건 이후 외상성 기억 상실. 입원 담당자, 전급 경찰서장 김진호.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검은 잉크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녀의 개인 이력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한 것 같았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민정이 분노에 떨며 말했다. 기록 변죄요. 문신부는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기 뭔가 더 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자외선 램프를 가리켰다. 그걸 켜볼 수 있을까요? 박 원장은 망설였지만 램프를 켰다. 문신부는 지워진 이름 위에 종이를 비추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었다. 아그네스 킴. 민정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문신부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판사님? 민정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아그네스, 그녀가 속삭였다. 내 꿈에서, 내가 어릴 때 매일 밤 들었던 이름이에요. 내 양어머니는 그게 내 상상 속 친구라고 했어요. 하지만 박 원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이 일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록을 보는 것을 허락해 드렸으니 이제 떠나주시겠어요? 민정은 파일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공식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1980년 실종된 수녀들과 아그네스 킴 수녀,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요. 그녀는 문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신부님,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문신부는 잠시 고민했다. 그의 몸은 이미 암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정의를 위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먹구름 사이로 작은 빗줄기 하나가 병원 위로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29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문신부는 성당 마당에 주차된 낡은 차 앞에서 민정을 만났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미 단정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신부님. 민정이 인사했다. 하지만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문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민정은 차 뒷좌석에 준비된 작업용 장갑과 손전등을 보았다. 정말 직접 하실 건가요? 신부님의 건강 상태가, 제 몸은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제 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신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게다가 제가 이 성당에서 가장 오래 머문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들을 알고 있죠. 두 사람은 채에 올라타고 오래된 수녀원 건물로 향했다. 이 건물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지어진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사용되지 않아 황폐해져 있었다. 수녀원은 1980년 사건 이후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어요. 문신부가 운전하며 설명했다. 몇 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완전히 닫혔죠. 교구에서는 재산 목록에서 이 건물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민정은 창밖으로 다가오는 낡은 건물을 바라보았다. 석조 건물의 회색,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자랐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선명하지는 않아요. 차가 건물 앞에 멈추자 그들은 무거운 쇠사슬로 잠긴 정문 앞에 섰다. 문신부는 커다란 열쇠 뭉치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다. 김 여사가 어제 저녁에 자원봉사자 몇 명을 모아서 입구 주변을 청소했어요. 문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안쪽은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예요.
문이 열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민정은 잠시 주저하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어둡고 차가웠다. 벽에 걸린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그림들은 먼지에 덮여 희미해져 있었다. 오래된 접수대에는 여전히 전화기와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이쪽이에요. 문 신부가 복도를 가리켰다. 수녀들의 숙소는 동쪽 날개에 있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바닥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다. 민정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기억나는 게 있나요? 문 신부가 물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벽 제가 만졌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가 저를 안고 이 복도를 달리는 동안 마침내 그들은 긴 복도 끝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4개의 문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각 문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1T34 수녀들의 방이에요. 문 신부가 설명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수녀원에는 4명의 수녀가 있었어요. 실종된 4명이죠. 민정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5번째 방은 어디 있죠? 아그네스 수녀의 방은요? 문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공식적으로는 5번째 방은 없었어요. 모든 기록에는 4개의 방만 나와 있죠. 민정은 손전등으로 복도의 끝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벽뿐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가 어딘가에 살았을 텐데. 그녀는 벽으로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기 시작했다.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문 신부도 다가와 벽을 살폈다. 맞아요. 이건 가짜 벽인 것 같아요. 나무판으로 만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함께 힘을 주어 벽을 밀었다. 처음에는 꿈쩍도 않던 벽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문이 드러났다. 5번이라고 표시된 문.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그네스 수녀의 방이에요. 문 신부는 열쇠의 뭉치를 뒤적였지만 맞는 열쇠를 찾지 못했다. 이 방은 공식 설계돼 없었기 때문에 열쇠도 없는 것 같아요. 민정은 결심한 듯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깨뜨려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문 신부가 그녀를 막았다.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방이에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다. 간단한 자물쇠의 따개였다. 수녀원에서 자물쇠에 따는 법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민정이 놀라서 물었다. 문 신부는 미소 지었다. 젊었을 때 선교 활동 중에 여러 기술을 배웠답니다. 가끔은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가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몇 분간의 노력 끝에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두 사람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민정의 손전등 빛이 공간을 비추자 그들은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방이었다. 작은 침대, 서랍장, 책상, 의자가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의 작은 상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잉크병과 깃펜이 놓여 있었고 서랍장 위에는 낡은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 누군가 이 방을 보존했어요. 문 신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방들은 거의 비어 있을 텐데 이 방은. 민정은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이불을 만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이불을 들어 올렸다. 침대 시트 아래 매트리스에는 갈색으로 변한 오래된 핏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다. 세상에. 민정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문 신부는 침대 옆에 작은 탁자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들어 올렸다. 페이지의 절반이 찢겨나간 상태였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했군요. 그가 말했다. 민정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남아있는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대부분의 글씨는 시간이 지나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한 페이지에서 그녀는 발작적으로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이름을 발견했다. 민정.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민정은 갑자기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문 신부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민정은 고개를 흔들며 울음을 참으려 했다. 저 이제 기억이 나요. 일부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 수녀원에서 자랐어요. 1980년에 여기 있었어요.
그 화재가 났을 때 문 신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재라고요?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녀님들이 실종된 그날 밤 수녀원 서쪽 날개에서 화재가 났어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방, 여기서 아그네스 수녀님이 저를 숨겼어요. 그녀는 저를 보호하려 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다른 사람들이라니요? 문 신부가 물었다. 민정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어냈다. 먼지 속에서 창문은 바깥 세상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방에서 아그네스 수녀님과 누군가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는 소리쳤어요. 그 아이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문 신부는 생각에 잠겼다. 당시 전급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대부분은 비어 있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그녀는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이 있었다. 1979년 12월자 기사였다. 전급시장 고아원 설립에 큰 기여, 해외 입양 촉진 위한 노력 인정받아. 민정은 기사를 문 신부에게 건넸다. 입양,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나를 입양 보내려 했던 거예요. 문 신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다. 당시 불법 입양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해외로 보내는 경우. 민정의 눈이 커졌다. 그러니까 아그네스 수녀님이 저를 보호하려 했던 거군요. 불법 입양 네트워크로부터. 그때 방 안의 작은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벽 쪽에서 나는 작은 긁는 소리였다. 쥐인가? 민정이 물었다. 문 신부는 손전등을 벽으로 비추었다. 아니요, 다른 거예요. 그는 벽으로 다가가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벽지 아래에는 작은 틈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벽지 아래에는 작은 보관함이 숨겨져 있었다. 문 신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 접힌 종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림이었다. 불완전한 선으로 그려진 두 사람의 모습. 긴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작은 소녀,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와 아그네스 엄마. 민정은 그림을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49년 동안 제 진짜 과거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제 양부모님은 제가 다른 가족의 아이였다고 말했어요. 화재로 가족을 잃은 아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알아야 해요. 모든 진실을요. 아그네스 수녀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문 신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함께 찾아낼 거예요. 판사님, 제가 약속합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29년 동안 숨겨져 온 비밀들이 마침내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는 마치 세상의 슬픔을 표현하듯 전급 전체를 적시고 있었다. 민정은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은 아직 완전한 그림을 만들지 못했다.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SEO 판사님, 문 신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님, 무슨 일이세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요청이 승인되었답니다. 오늘 오후에 1980년대 기록, 보관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정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1시에 시청 앞에서 만나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침대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녀가 판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들이었다. 1980년 수녀원 화재 보고서, 실종된 수녀들에 관한 경찰 파일,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입양 서류. 서류들 사이에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자신의 입양 증명서였다. 1980년 7월 날짜로 그녀는 가족 전체가 화재로 사망한 고아로 등록되어 있었다. 입양을 주선한 사람은 당시 전급시 사회복지과 과장이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오후 1시, 민정은 전급시청 앞에서 문 신부를 만났다.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준비되셨나요? 문 신부가 물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시청 지하에 위치한 기록 보관소로 안내되었다. 이곳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시 행정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나이든 여성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서 판사님, 찾으시는 자료가 무엇인가요? 1980년 6월 수녀원 화재와 그 당시 전급 주변의 고아원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요. 직원은 그들을 좁은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수천 개의 서류 상자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 1980년대 초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가 직접 찾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오래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5시까지는 계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복사기도 사용하세요. 직원이 떠나자 민정과 문신부는 기록 검색을 시작했다. 수많은 상자들 사이에서 1980년 6월 표시가 된 상자를 찾아내는 데에는 30분이 걸렸다. 여기 있어요. 문신부가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1980년 6월 전급시 행정 기록. 그들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었다. 안에는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 서류들이 가득했다. 시의회 회의록, 예산 보고서, 행사 계획 등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정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기 화재 보고서가 있어요. 문서에 따르면 1980년 6월 15일 밤 수녀원 서쪽 날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4명의 수녀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화재 조사관은 당시 전급 경찰서장 김진호였다. 김진호, 문신부가 중얼거렸다. 아그네스 수녀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과 같은 이름이군요. 민정은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였다. 그때 작은 봉투 하나가 서류들 사이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VHS 테이프 목록이네요. 시청 홍보과에서 제작한 것 같아요. 목록을 살펴보던 중 그녀의 시선이 한 항목에 고정되었다. 1980년 5월 수녀원 구호 활동 기록, 해외 입양아 발송, 행사.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테이프를 찾아야 해요. 목록에는 테이프가 시청 창고 3에 보관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직원에게 창고 위치를 물어본 후 시청 뒤편에 위치한 별도의 건물로 향했다. 창고는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다. 수많은 상자와 장비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다. 창고 관리인은 그들에게 낡은 손전등을 건네주었다. 찾으시는 게 뭐죠? 1980년대 VHS 테이프들이요. 홍보과에서 제작한 것들이요. 민정이 대답했다. 관리인은 창고 뒤편을 가리켰다. 저쪽 선반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30년 전 물건들이라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창고 뒤편으로 향했다. 높은 선반에는 수백 개의 VHS 테이프가 상자에 담겨 있었다. 각 상자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1980년 문신부가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다. 여기 있어요. 그들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테이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시행사나 관광 홍보물이었다. 마침내 민정은 찾고 있던 테이프를 발견했다. 여기 있어요. 순여원 구호 활동 1980년 5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 테이프 속에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신부가 물었다. 민정은 잠시 생각했다. 제 지인 중에 오래된 매체를 복원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에게 부탁해 봐야겠어요. 2시간 후 그들은 전급 외곽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고전 미디어, 복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 가게의 주인은 민정의 대학 친구였다. 이런 서민정, 40대 초반의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오랜만이네. 그리고 신부님도 오셨군요. 김상우, 도움이 필요해. 민정이 말했다. 이 VHS 테이프를 볼 수 있을까? 산구는 테이프를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1980년대 테이프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하지만 한번 시도해볼게. 그는 그들을 작은 작업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오래된 미디어 장비들이 있었다. 그는 테이프를 VHS 플레이어에 넣고 연결된 모니터를 켰다. 화질이 좋지 않을 거야. 그리고 소리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 화면이 깜빡이더니 흑백 영상이 나타났다. 화면에는 수녀원, 정원이 보였다. 날짜 표시에 따르면 1980년 5월 10일이었다.
화면에 4명의 수녀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여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있었다. 정장 입은 몇몇 남자들도 보였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소리가 안 들려 민정이 말했다. 상우는 장비를 조정했다. 테이프가 많이 손상되었어. 영상은 볼 수 있지만 소리는 거의 복원이 불가능해. 영상은 계속되었다. 카메라가 정원을 훑으며 아이들을 비추었다. 대부분은 6, 7세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때 민정은 숨을 멈췄다. 화면 구석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5번째 수녀가 보였다. 아그네스 수녀였다. 거기! 그녀가 외쳤다. 카메라가 잠시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 아그네스 수녀는 정복 차림의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찰 제복이었다. 남자의 얼굴이 잠시 카메라를 향했고 민정은 그가 김진호 경찰서장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약 5살로 보이는 소녀였다. 그게 저예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은 갑자기 잘렸다가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이제 화면에는 실내 행사장이 보였다. 외국인 부부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배경에는 해외 입양 추진 협력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정은 화면을 응시했다. 뭔가 이상해요. 영상이 편집된 것 같아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전문가가 봐도 명백하게 편집된 영상이야. 중간 부분이 잘려나갔어. 원본을 복구할 수 있을까? 문 신부가 물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이미 물리적으로 편집된 테이프라서 잘려나간 부분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민정은 화면 속 어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김진호 경찰서장, 민정이 중얼거렸다. 그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를 찾아야 해요. 문 신부는 생각에 잠겼다. 저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은퇴 후에 뇌졸중으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민정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어느 요양원인지 알아내야 해요. 지금 당장요. 상우는 컴퓨터로 돌아가 검색을 시작했다. 전급에는 2개의 노인 요양시설이 있어. 하나는 시내에, 다른 하나는 교외에 있지. 문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교외에 있는 곳이 평화요양원이죠. 제가 가끔 미사를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거기인지 확인해 볼게요. 민정이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김진호 전 경찰서장이 평화요양원에 있어요. 6년 전부터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을 거의 못한다고 해요. 문 신부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가면 오후 면회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은 테이프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상우 고마워. 혹시 이 테이프를 디지털로 복사해 줄 수 있을까?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정도 걸릴 거야. 기다릴래? 민정은 문 신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니 그냥 테이프를 가져갈게. 나중에 복사본을 받으러 올게. 민정이 말했다. 지금은 김진호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 그들이 스튜디오를 나설 때 하늘에는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어둠이 현재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평화요양원은 전급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주변에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정과 문 신부가 차에서 내렸을 때 저녁 무렵에 황금빛 햇살이 건물 위로 내리쬐고 있었다. 여기서 6년간 살고 계셨다니 민정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로. 문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의 심판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의 경우 그것은 말을 빼앗는 형태로 왔군요. 그들은 요양원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서 중년의 여성 간호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정이 자신을 소개했다. 전급 지방법원 서민정 판사입니다. 김진호 전 경찰서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다. 공무상 방문이신가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된 사건 조사 중입니다. 간호사는 방문자 명부를 내밀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김 선생님은 3층 3색 7호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분은 거의 대화가 불가능하시다는
저 알고 계시죠? 뇌졸중 이후 언어 능력을 대부분 잃으셨어요. 문 신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그저 방문하여 기도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 신부님이셨군요. 그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벽에는 자연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397호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김 선생님, 손님 오셨어요. 대답이 없자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깡마른 몸에 하얀 병원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 멀리 어딘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김 선생님, 판사님과 신부님께서 방문하셨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1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호출 버튼 눌러주세요. 간호사가 나가자 민정과 문신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깔끔했지만 삭막했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만이 놓여 있었다. 김진호 서장님, 민정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민정을 바라보는 순간 미세하게 변화했다. 깊은 주름진 얼굴에 무언가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정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저는 서민정입니다. 1980년 전급 수녀원에 있었던 소녀, 그때 그 아이가 저예요. 김진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문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그네스 수녀와 민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김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다. 민정은 가방에서 VHS 테이프를 꺼냈다. 이 영상에서 당신과 아그네스 수녀가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사이에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진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의 오른손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 움직였다. 침대 옆 작은 탁자였다. 문 신부가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4명의 어린 소녀들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들 뒤에는 3명의 수녀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가장자리에는 5번째 사람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찢겨 있었다. 4명의 소녀와 3명의 수녀. 민정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녀원에는 4명의 수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김진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의 손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문 신부는 조심스럽게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낡은 마닐라 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봉투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타이프로 작성된 보고서 한 장이 있었다. 제목은 전급 수녀원 비밀 감시 보고서 1980년 5월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14명의 증인 목록이 있었다. 14명의 증인? 민정이 놀라서 물었다. 문 신부는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공식 조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밀 조사였던 것 같아요. 민정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수녀원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됨. 전급 시장의 해외 입양 프로그램에 협력하지 않는 수녀 발견. 아그네스 킴 수녀가 특정 아동들을 입양 목록에서 숨기는 것으로 보임. 추가 조사 필요. 문 신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아그네스 수녀를 감시했군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가 있었다. 14번 증인이 결정적 증거 제공. 수녀원 내부 인물. 민정은 김진호를 바라보았다. 15번 증인이 누구였나요? 김진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수첩을 가리켰다. 문 신부는 수첩을 열어 페이지를 넘겼다.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지만 한 페이지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영희 수녀원 견습수녀. 견습수녀. 민정이 놀라서 말했다. 그녀가 14번 증인이었군요. 김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정의 손을 잡았다. 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왔지만 그의 눈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 신부는 조용히 물었다. 박영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김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팔을 뻗어 창 밖을 가리켰다. 멀리 산 중턱에 작은 건물이 보였다. 저리군요.
문 신부가 말했다. 전급 용화사. 김진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은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불교로 개종했군요. 찾아가 봐야겠어요. 문 신부가 말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김진호가 갑자기 민정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랍을 가리켰다. 문 신부는 다시 서랍을 열어 안을 살폈다. 맨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부러진 나무, 십자가의 나머지 반쪽이 있었다. 민정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목에 걸린 자신의 십자가를 만졌다. 이것은 김진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오래전에 쓰여진 메모였다. 그녀에게 십자가를 돌려주세요. 그녀는 알 자격이 있습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가 썼죠? 김진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그 반대, 민정은 십자가의 나머지 반쪽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그네스 수녀님이 제게 이 십자가를 주셨군요. 그리고 반쪽은 당신에게 맡기셨고요. 김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 신부가 말했다. 용화사로 가봐야겠어요. 그들이 방을 나설 때 김진호는 마지막으로 민정을 붙잡았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안해. 민정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 찾아뵐게요. 그들이 요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민정은 손에 쥔 십자가의 조각을 바라보았다. 이제 용화사로 가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14번 증인을 만나러. 문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모이고 있군요. 그들이 차에 오를 때 민정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네, 서민정입니다. 아내, 최수녀님이요? 무슨 일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문 신부를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그네스 수녀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대요. 우리가 방문한 후로 계속 불안해하시다가. 문 신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용화사는 내일 아침에 가도록 합시다. 지금은 병원으로 가야겠군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십자가의 조각이 석양빛에 반짝였다. 29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려는 순간 아그네스 수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전급 병원의 밤은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정과 문 신부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벽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면회 시간이 끝난 시간이었지만 민정의 판사 신분과 문 신부의 성직자 지위는 그들에게 특별한 접근 권한을 주었다.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정이 그들을 안내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이었어요. 오후에 두 분이 방문하신 후부터 시작됐대요. 계속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이셨고 결국 심한 발작을 일으켜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들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그네스 수녀가 보였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모니터에는 그녀의 약한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상태가 안정되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입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특히 거의 30년 만에 이런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셨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민정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그네스 수녀를 바라보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그리고 절대 환자를 흥분시키지 마세요. 민정과 문 신부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방 안은 의료기기의 작은 소리와 산소 공급 장치의 일정한 소음만이 가득했다. 아그네스 수녀는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펼쳐져 있었고 주름진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민정은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그네스의 손을 잡았다. 수녀님, 저예요. 민정이에요. 아그네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뜨지 않았다. 저희가 김진호 전 서장님을 만났어요. 민정이 부드럽게
계속했다. 그리고 이걸 찾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나무 십자가의 반쪽을 꺼내 아그네스의 손에 올려놓았다.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목에 걸린 십자가 반쪽을 만졌다. 아그네스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십자가 조각을 감싸쥐었다. 순녀님, 저희는 진실을 찾고 있어요. 문신부가 말했다. 내일 용화세 가서 박영희를 만날 예정입니다. 아그네스의 눈이 갑자기 떠졌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다. 안 돼요, 수녀님. 민정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말렸다. 마스크는 그대로 두세요. 하지만 아그네스는 완강했다. 그녀는 마스크를 내리고 힘겹게 말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그녀를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문신부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아그네스에게 시선을 돌렸다. 무슨 뜻이세요? 아그네스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서, 병원 문서. 그녀의 손이 민정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어떤 문서요? 문신부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번 기록. 아그네스가 말했다. 진짜 이름. 그녀의 말이 끊기고 갑자기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다. 나가주세요. 간호사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가 너무 흥분했어요. 민정과 문신부는 할 수 없이 병실을 나왔다. 병실 밖에서 그들은 의료진이 아그네스를 안정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병원 문서와 진짜 이름. 민정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문신부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병원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은 검은 잉크로 지워져 있었죠. 하지만 자외선 아래에서 아그네스 킴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민정이 말했다.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다. 늦은 시간이라 거의 비어 있었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음 행동을 논의했다. 제가 법원 명령을 받아올 수 있어요. 민정이 말했다. 아그네스 수녀의 완전한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요. 문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낮에는 용화세 가서 박영희를 만나고요. 그들은 자정이 조금 넘어 병원을 나왔다.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 간신히 몇 시간 눈을 붙였다. 그녀의 꿈은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녀원의 어두운 복도, 아그네스 수녀의 따뜻한 손, 그리고 불길에 휩싸인 건물. 다음 날 아침 7시, 민정은 법원에 도착했다. 비상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판사 지위와 설득력 있는 논리는 결국 승인을 받아냈다. 8시 30분, 그녀는 영장을 손에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문신부는 이미 병원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이후로 아그네스 수녀님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기록 보관소로 가볼까요? 그들은 영장을 병원 행정실에 제출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법적 효력 앞에 결국 협조하게 되었다. 한 직원이 그들을 지하기록 보관소로 안내했다. 1980년 6월 자료는 이쪽입니다. 직원이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가리켰다. 필요한 건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정과 문신부는 먼지 쌓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최 여사라고 표시된 파일을 찾아냈다. 여기 있어요. 민정이 말했다. 파일 안에는 그들이 이전에 본 것과 같은 입원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가 페이지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극비라고 표시된 봉투에 들어있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타이프로 작성된 문서가 있었다. 환자명 아그네스 킴 가명 실제 신원 이사라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입원 사유 정신적 불안정 및 망상 공식 정부 비밀 정보 보유 비공식 관할 국가안보부 특이사항 환자의 실제 신원은 극비로 유지할 것 외부 접촉 일체 금지 민정의 눈이 커졌다. 이사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라고요? 문신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문서를 읽었다.
이건 단순한 수녀원,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국가 차원의 문제였어요. 민정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거기에는 병원장이 작성한 메모가 있었다. 이사라 교수는 1979년 정부 지원 해외 입양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불법 활동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임. 그녀는 증거를 숨기고 도주하여 전급 수녀원의 아그네스 킴이라는 가명으로 숨어들었음. 그녀는 특정 고아들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음. 1980년 6월 15일 체포, 시도 중 화재 발생, 4명의 수녀 실종됨, 이사라 체포하여 정신병원에 수용함, 모든 기록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봉인할 것. 세상에, 민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그네스 수녀님은 수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불법 입양 스캔들을 폭로하려 했던 거예요. 문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그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군요. 민정은 계속해서 서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의사의 진료 노트가 있었다. 환자는 입원 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로 인해 기억 상실 증세를 보임. 그녀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의 위치는 아직 밝혀내지 못함. 지속적인 감시 필요함. 민정은 분노에 떨며 파일을 덮었다. 그들은 그녀를 의도적으로 약물로 기억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녀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문 신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용화사로 가야겠어요. 14번 증인 박영희는 이 모든 일에 관여했던 사람이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민정은 파일을 정리하며 결심한 듯 말했다.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할 거예요.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그들이 보관소를 나설 때 민정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네, 서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문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그네스 수녀님, 아니 이사라 교수님이 깨어나셨대요. 그리고 저희를 찾으신대요. 두 사람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 중환자실로 향했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29년 동안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려 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자 민정과 문 신부는 긴장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침대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이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그네스 수녀라고 알았던 여성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눈은 맑고 선명했다. 마치 오랜 안개가 겉인 것처럼.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문 신부는 그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그네스 수녀님, 아니 이사라 교수님,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라는 미소를 지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피어난 그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다. 마침내 29년이 지났군요. 민정은 목에 걸린 나무 십자가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김진회에게서 받은 나머지 반쪽을 들고 있었다. 이걸 돌려드리러 왔어요. 이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십자가 조각들을 만졌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당신을 위해 내 작은 민정이. 민정의 눈도 뜨거워졌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이사라가 대답했다. 약물이 내 기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어젯밤 당신이 십자가를 보여줬을 때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 끔찍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사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녀는 다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979년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소아과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은 해외 입양이 활발한 시기였죠. 나는 국가지원 입양 프로그램에 의료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점차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건강한 아이들의 의료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고아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나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고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어요. 민정이 숨을 멈췄다. 불법 입양이요? 이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보다 더 나빴어요. 그것은 인신매매였어요. 아이들이 돈을 위해 팔려가고 있었어요. 특히 혼혈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불편한 아이들. 불편한 아이들이란요? 문 신부가 물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가정의 아이들이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이사라가 대답했다. 당신은 한국이 군사 독재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죠. 민정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서 수녀원으로 도망치신 거군요. 이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도망쳐야 했어요. 너무 위험했죠. 친구인 진짜 수녀 한 명의 도움으로 나는 아그네스 킴이라는 가명으로 전급 수녀원에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을 만났죠, 민정아. 민정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저요? 당신은 특별한 경우였어요. 이사라가 설명했다. 당신의 부모는 학생 운동가였어요.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 당신도 처리되어야 했죠. 하지만 내 친구가 당신을 구해 수녀원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내 딸처럼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저를 보호하려 하셨군요.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나는 거부했어요. 이사라가 말했다. 당신은 목록에 있었거든요. 해외로 보내질 아이들 목록에. 그들이 당신의 신원을 알게 되면 당신도 사라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그날 밤 그들이 왔어요. 경찰, 정부 관리들, 수녀원을 수색하려고요. 다른 수녀들은 나와 당신을 숨겨주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했죠. 박영희, 문신부가 중얼거렸다. 이사라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견습 수녀였던 그녀는 사실 정부 첩자였어요. 그녀가 우리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줬죠. 그리고 수색 중에 화재가 났어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민정이 물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이사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혼란 속에서. 나는 당신을 데리고 비밀 통로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찾았죠. 김진호 서장이. 이사라의 눈에 갑자기 분노가 번쩍였다. 그는 당신을 내게서 빼앗으려 했어요. 우리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십자가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어요.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이 병원에 있었고 내 기억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다른 수녀들은요. 이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려다 희생되었을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잠시 후 민정이 조용히 물었다. 증거는요? 교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 입양에 대한 증거는 어디 있나요? 이사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있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숨긴 곳은 아무도 모르죠. 어디인가요? 문신부가 물었다. 이사라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알고 있어요, 민정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장소에. 민정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이 끊겼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수녀원 정원의 작은 동상. 그녀가 매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성모 마리아 상. 성모 마리아 동상. 그녀가 속삭였다. 정원에 있던 그 동상. 이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한 내 딸. 동상 아래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모든 이름, 날짜, 돈의 흐름, 모든 것이요. 민정은 충격으로 입을 벌렸다. 하지만 그 동상은 아직 수녀원에 있나요? 문신부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녀원이 폐쇄된 후에도 정원은 그대로 보존되었어요. 성당 관리인인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이사라는 갑자기 민정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조심해요.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그들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민정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는 판사예요. 법의 보호 아래 이 일을 진행할 거예요. 이사라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였다. 내가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작은 민정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네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정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제 내 임무가 끝났네요. 당신이 이어받아 주세요. 민정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이사라를 부드럽게 안았다. 29년 만의 포옹이었다. 어머니와 딸의 포옹. 약속할게요. 민정이 흐느끼며 말했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이사라는 민정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환자가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그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민정은 마지못해 이사락에서 떨어졌다. 곧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이사라는 마지막으로 민정의 손을 잡았다. 기억해요. 성모 마리아 동상. 그리고 박영희를 조심해요. 민정과 문, 신부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물을 닦았다. 수녀원으로 가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문 신부는 그의 휴대폰을 꺼냈다. 김, 여사에게 전화해 볼게요. 정원 상태를 물어봐야겠어요. 그가 통화하는 동안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전급 시내를 비추고 있었다. 29년의 어둠 끝에 마침내 진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문 신부가 통화를 마치고 민정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김 여사가 방금 제게 알려줬어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수녀원 정원에 침입했대요. 성모 마리아 동상이 사라졌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다. 서 판사님, 빨리 와주세요. 이사라 교수님이. 두 사람은 즉시 병실로 달려갔다. 의료진이 이사라의 침대 주위에 모여 있었다. 심장 모니터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심장 마비예요. 의사가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와 대화하고 포옹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떠나버렸다. 문 신부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이사라의 영혼에 평화를 주소서. 민정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가 이사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 따뜻했다. 이사라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된 것처럼. 약속할게요. 민정이 속삭였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게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녀는 이사라의 손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이제는 하나가 된 나무 십자가를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제 제가 계속할게요. 전급 중앙 성당의 종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흐린 하늘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작은 성당 마당에 모여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들은 조용히 서서 목자의 제단 위에 놓인 두 개의 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문 신부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사라의 것이었다. 민정은 제단 가까이에 서서 사람들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간의 사건들로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김 여사와 전급 대교구 주교가 서 있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용감한 영혼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교가 말하기 시작했다. 문 신부는 평생을 신앙과 진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라 교수는 오랫동안 아그네스 수녀로 알려졌던 분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민정은 지난 3일간의 격동적인 사건들을 떠올렸다. 이사라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문 신부와 그녀는 즉시 수녀원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성모 마리아 동상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문 신부는 자신의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의사들은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했지만 민정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문 신부의 유품에서 작은 편지를 발견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메모였다. 진실이 이미 충분합니다.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 뒤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 안에는 문 신부가 비밀리에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사라의 진짜 신원, 불법 입양 스캔들, 그리고 29년 전 실종된 수녀들에 관한 정보까지. 민정은 그 USB의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판사 직위를 이용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언론에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전국적인 충격과 분노가 일었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여러분께 서민정 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주교가 민정을 소개했다. 민정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하기 시작했다. 29년 전 이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지키려 한 용감한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받았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정의를 되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문 신부님은 진실을 찾기 위해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라 교수님, 제가 아그네스 수녀님이라고 불렀던 분은 29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정의의 불꽃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결국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강하게 계속했다. 조사 결과 1980년 6월 15일 밤 정부 관리들과 경찰이 수녀원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사라 교수가 가진 불법 입양과 인신매매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4명의 수녀가 실종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중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들렸다. 이사라 교수는 체포되어 정신병자로 낙인 찍혔고 29년간 전급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강제 투약으로 파괴되었고 그녀의 신원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진실을 지켰습니다. 민정은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제 특별조사팀은 전급 외곽의 한 창고에서 도난당한 성모 마리아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아래에서 우리는 이사라 교수님이 숨겨둔 모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1979년부터 1980년까지의 불법 입양 관련 서류, 사진, 거래 내역, 그리고 관련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있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생존자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전급 경찰서장 김진호의 자백을 확보했으며 다른 관련자들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민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오늘 아침 박영희가 체포되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영희는 견습 수녀로 위장한 정부 첩자였습니다. 그녀는 14번 증인이었고 수녀원 습격의 핵심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녀원 화재 후 불교에 귀의한 것처럼 위장하고 용화사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민정은 재단 옆에 있는 천으로 덮인 대형 패널을 가리켰다. 오늘 우리는 진실의 벽을 공개합니다. 문 신부님이 시작했던 기억의 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녀는 천을 잡아당겼다. 그 아래에는 5개의 큰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4명의 실종된 수녀들과 마지막에는 이사라의 사진이 있었다. 이사라의 사진 아래에는 이사라 교수, 1942-2009 진실의 수호자라고 쓰여 있었다. 이 5분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정은 묵념을 요청했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고요한 침묵이 마당을 채웠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기억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녀는 가슴에서 나무 십자가를 꺼내 높이 들었다. 이사라가 만든 그 십자가는 이제 완전히 복원되어 있었다. 이 십자가는 29년 동안 2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처받은 역사도 진실을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다. 저는 이사라 교수님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그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재단은 고아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녀가 보호하려 했던 아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29년 만에 마침내 도달한 정의에 대한 경의였다. 민정은 무대에서 내려와 이사라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나무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관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평안히 쉬세요, 어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가 일어서자 김 여사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문 신부님이 남기신 거예요.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성경책과 작은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서민정 판사에게 당신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항상 이기며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같은 친구 문신부 드림. 민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마치 오랜 어둠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 같았다. 성당의 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애도가 아닌 승리의 소리로, 정의의 종소리였다. 그날 저녁 민정은 병원 옥상에 혼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사라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29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오늘 내 작은 민정이가 첫 단어를 말했다. 이사라가 적었다. 그녀는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의 진짜 엄마가 아니지만 내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이야기를 알게 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엄마, 그녀는 저녁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용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전급 시내의 불빛들을 내려다 보았다. 29년의 비밀이 마침내 끝났다. 이제 치유와 재건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The End.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29년 동안 세상에 잊혀진 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존재를 다시 세상에 꺼낼 수 있는 용기가 당신에게 있었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쳐 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용서는 진실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기억 속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져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영혼의 속삭임은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갈 것입니다.